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. 뭐 사실 순서도 순서지만 엇갈리는 헌재 헌법 전문가들. 뭐 아까 황도수 교수 생각은 어제 오늘 차례로 많이 들어봤다면 이인호 교수. 대통령은 계엄 발동할 권한이 있다. 체포된 사람도 없고 체포 시도도 안 했다라는 이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정인경 교수는 계엄권은 엄청난 권한이고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부터 병력을 보냈다. 그 자체는 헌법 위반이다. 헌법 전문가 혹은 그 법학자들 생각도 많이 엇갈리는 중입니다. 그런데 이제 아까 누가 어느 순서로 먼저 얘기하냐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했다면 오늘 보도 하나가 있어요. 지금까지 5대3 이현정 의원님. 네. 사실은 9명의 완전체는 아닙니다만 8명의 재판관이 지금까지 선고한 사례들을 봤을 때 최근에 우리가 5대3 교차 상태설을 많이 짚어봤는데 5대3 과거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모양이에요. 글쎄 말입니다. 5대3이라는 숫자가 보면 한 명이 옮겨가면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이제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?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될 경우에 바로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5대3이라는 시나리오 자체가 이미 이제 지난 화요일 날 헌재가 내부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그 보도를 기초로 본다면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안 오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. 왜냐하면 이게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헌재가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 당시에 이제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임명을 해서 이분이 인용에 갔을 때 결론이 뒤바뀐다 그러면 아마 이거 나중에 선고가 나더라도 국민적 수용성이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일단 5대3이라는 데드락이 일단 아니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론이 많은데 여론이 예. 그 이유는 결국 한 명 때문에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해서 지금 이제 저희 언론에서도 보면 이게 4대4나 아니면 아예 그냥 8대0이다 이런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. 예. 뭐 모르겠습니다. 이게 헌법재판관들은 또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. 어쨌건 5대3이라는 게 그동안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이 마은혁 후보자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. 이 5대3이라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 미리 보는 내일 대통령 선고 그동안 헌법재판소장 혹은 소장의 대행들은 선고에서 주문을 읽기 전에 분단위로 시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.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. 주문,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.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주문,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. 그래서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만 실제로 만장일칠 때는 주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불일치 및 별개 의견은 선고 요지를 읽는다. 좀 정리를 해볼게요. 그 여권에서 얘기하는 장성민 전 의원이 얘기했던 화면을 좀 부탁드릴게요. 결국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. 모르겠어요. 내일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. 특히 이제 이런 극한의 최대치의 보안을 갖고 있는 이 부분만 하고 이제 황도수 교수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건 여권의 주장이긴 한데 내란죄 철회, 절차적 오류 제거, 마은혁 후보자, 한덕수 총리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각하 기각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덧붙였는데 헌법학자로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?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사안들이 예. 지금 헌법재판소가 많은 실수를 한 부분들이죠. 그래서 국민들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구조가. 왜냐? 국민들이 사실은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결정권자가 사실은 국민이거든요. 국민이 이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파면을 시켜서 더 이상 대통령을 못하게 할 것인지를 국민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크게 뭐라 그럴까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 거고요. 예.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국민들도
사실은 여론이 반반 나눠져 있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힘들어져 있고 이 예. 상황에서 선거기를 잡은 상태다. 아쉽죠. 반면 또 다음 화면 마지막 화면 볼게요. 서영주 대표님. 네. 모르겠어요.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만면 학살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지는 내일 탄핵 선고가 끝이 나도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나 형사 재판이 실제로 있는지 없었다면 이 대표는 무슨 근거로 얘기했는지는 따져 물어야 되지만 결국은 가장 이번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이 많이 물었던 건 결국은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했고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핵심으로 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저지른 비상계엄의 행위 자체가 내란의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회 권능을 침해했냐 안 했냐의 부분입니다. 예. 크게 봐서는 한 5가지, 적게는 한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상계엄에 대한 그 동기, 실체적 요건이 전시사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닳도록 얘기하는 게 민주당의 국회의 입법 독재로 인한 줄탄핵이 비상계엄의 근거다라는 어떤 국회에 대한 그 어떤 남용권에 대한 판단이었어요. 예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포고령 1호죠. 국회에 대한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. 그리고 또 국회를 군을 투입해서 봉쇄하고 어떤 이 계엄 해제권에 대해서 영향을 주려고 했다. 이 3가지인데 1, 2, 3 자체가 다 국회의 권능에 대한 부분입니다. 예. 그런데 97년에 전두환에 대한 내란죄를 판단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할 때 그때 규정을 한 게 헌법상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국회의 권능을 시도하려고 해도 시도만 해도 예. 이거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정을 해놓습니다. 그 자체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가장 중요한 요지이고 당시 이진우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형사재판에 했던 말을 헌재 와서 말을 바꾸죠. 예. 그때 재판부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증인을 2명 신청하는데 당시 실무자로 있던 수사단장과 경비단장을 불러서 예. 다시 한번 재판부가 직권으로 그 증인들에게 묻고 당시의 투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죠. 그러면 결국에는 예. 여러 가지 한 5가지, 4가지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국회에 대한 권능을 해하려고 했다라는 직접적인 목적이 있어서 입증만 되면 알겠습니다. 이 부분은 더 이상 따지고 묻고 생각할 게 없이 8대0 인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 다수의 어떤 의견이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일 오전 11시에 있을 그 선고 미리 보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미리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분석들과 전망들을 해봤습니다.